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남편과 함께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교사였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제 어린 시절은 평범하다는 표현으로 부족할 정도로 무색무취였어요.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없었죠. 친구들이 원대한 꿈을 말할 때도 저는 부모님처럼 교사나 공무원 정도 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에 와서야 말이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평범한 삶을 추구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늘 바쁘신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자란 탓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또래 친구들과 거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게 문제였죠.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이었던 친구 사귀기가 저한테는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더 많았을 만큼 소심한 아이였어요. 늘 구석에 앉아 혼자 있다 보니 아이들한테 놀림의 대상이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저는 남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스스로 평범한 삶을 택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얘기지만 예전에 만원 버스에서 비켜달라는 말도 못해서 내려야 하는 정거장을 놓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 저에게는 어찌 보면 내 일만 하면 아무도 간섭 안 하는 공무원이란 직업이 천직인지도 몰라요. 학창시절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공무원이 된 후에도 누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다 보니 몇 년 동안 같이 일한 동료들과도 서먹서먹해서 전 항상 혼자 점심을 먹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를 만나게 되었죠. 여느 날과 같이 직원 휴게소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주임님은 왜 매일 혼자 밥 드세요? 누구시죠? 그러자 남자는 황당한 표정이 되더군요. 저 모르세요? 저 여기에 공익으로 배치받은 지 3개월이나 됐는데요. 한주임님이 워낙 말이 없으셔서 대화는 못 해봤지만 순간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워낙 주변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 보니 같은 곳에 있는 사람조차 몰라봤던 거였죠. 그날 이후 남자는 마치 저와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제게 살갑게 다가왔고 처음에는 그런 그가 조금 불편했어요. 저를 볼 때마다 한주임님 하면서 불러댔고 점심시간이면 항상 제 옆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주곤 했죠. 공익근무 요원이었던 그는 저 외에도 동사무소 모든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요즘 말로 인싸 중에 핵인싸였어요. 늘 친근하게 대해주는 그의 태도 덕분에 저도 점점 그런 행동들이 익숙해졌죠. 그의 공익근무 기간 내내 우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고시생인데 군대를 더는 미룰 수 없어서 늦음하기 군복무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법고시를 5번이나 떨어졌음에도 그는 언젠가 합격할 거라며 당당했고요. 저와는 다르게 꿈이 있고 포부도 있는 모습에 제가 매력을 느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와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도 알게 되고 점점 제 자신이 달라져 간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죠. 그는 왜 사실을 5번이나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동사무소 동료들도 모르는 게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 물을 정도로 아는 것도 많고 남의 일도 언제나 자기 일처럼 친절하게 도와주다 보니 동료들에게도 인기남 그 자체였죠. 만남은 짧고 이별은 길다고 했나요? 1년 8개월간의 시간이 흘러 복무기간이 끝난 그는 사회로 돌아갔고 결국 저는 한마디 고백도 못 해본 채 그를 떠나보내야 했어요. 살면서 처음 마음을 준 남자라서 그런지 마음 한켠이 헛헛하던 어느 날이었죠. 한주임님. 누군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에 뒤돌아봤더니 그가 서 있지 뭐예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흘렀어요. 한주임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혹시 엇갈리면 어쩌나 싶어 걱정했는데. 기억하세요? 저 소집 해지하면 밥 사주기로 약속한 거요.
그렇게 시작된 그와의 만남은 잦아졌고 둘 사이의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되었어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26살이 되는 동안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저는 모든 게 새로웠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비록 그가 사시생이라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제가 데이트 비용 대부분을 감당하긴 했지만요. 그는 항상 시험만 붙으면 호강시켜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저는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았죠.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사귄 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번듯한 직장이라도 잡고 결혼하는 게 어떠냐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고시 준비로 힘들어하는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제 뜻에 따라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사법고시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번번이 시험에서 떨어졌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안 가 바닥이 나고 말았죠. 결국 저는 생전 해본 적 없는 야근까지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싫었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결혼할 때 어느 정도는 예상한 일이었고 그 정도 각오도 안 했다면 이런 결혼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작 저를 힘들게 한 건 시댁 식구였죠. 시골에 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는 맏아들인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셨고 그 부담은 온전히 저에게 돌아왔어요. 얘야, 내일이 주말이니 좀 내려오너라. 김장을 하려는데 일손이 필요하구나. 공부하는 네 신랑 신경 쓰게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너만 왔으면 한다. 어머님, 지금 제가 야근 중이라서 내일 거기까지 내려가기가 좀 그래요. 제가 김장비 보내드릴 테니까 사람 사서 하시면 안 될까요? 전 어머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시댁까지는 차 타고 3시간 넘게 걸리다 보니 야근한 다음 날은 좀 부담이 되었죠. 너 지금 시애미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거절하는 거니? 넌 시애미 말을 개똥으로 듣는구나. 그래, 알았다. 오지 마라. 버럭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에 당황한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역정을 내셨죠. 그렇게 오기 싫다더니 웬일이냐? 네가 나한테 하는 걸 보아하니 평소에 네 남편이 너한테 어떤 대접을 받는지 뻔하구나. 그러니 자꾸 시험에 떨어지지. 시어머니는 남편이 시험에 떨어지는 게 마치 제 탓이냐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너무 상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입 다물고 꾹 참았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 김장 100포기를 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차에 시동을 걸려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차 트렁크에 아이스박스 한 통을 실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참, 내가 빼먹을 뻔했네. 너 올라가는 길에 대전에 좀 들러서 네 시누이한테 김치 좀 전해주려무나.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김장하느라 파김치가 됐는데 대전까지 들러 시누이 김치 배달까지 하려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여기서 한마디만 했다간 또 잔소리를 들어야 할 텐데요. 결국 속으로 욕하면서 운전대를 잡았죠. 대전에 들러 김치 심부름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왜 이렇게 늦었냐며 밥도 못 먹었다고 당장 밥을 차리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지방 경조사만 있으면 그 먼 시골까지 저를 불러서 음식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얘야, 너희는 왜 아이를 안 가지니? 혹시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은 왜 손주가 안 생기냐며 저를 구박하셨고 모든 걸 제 탓이냥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간절히 아이를 원했는데 남편은 임신하면 시험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모든 계획을 시험 이후로 미루길 원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의 9번째 사법고시를 2달여 앞둔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100만 원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뜬금없는 소리에 전 이유를 물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술 한잔 할까 해서. 그러니까 통장으로 100만 원만 보내놔. 자기야, 무슨 술값이 100만 원이나 해. 얼마 전에 준 용돈은 벌써 다 쓴 거야? 남편은 자기 친구들 수준에 맞추려면 1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제 월급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 10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여유가 없던 저는 차라리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그러기로 했어요. 남편 말대로 남편 친구들은 엘리트들 그 자체였어요. 대기업 과장에 변호사까지. 남편이 친구들한테 자격지심을 느끼는 게 당연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친구들한테 기죽지 않게 하려고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발휘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광혁이 넌 마누라 잘 만난 줄이나 알아. 빨리 시험 합격해서 보답하라고. 왜? 부럽냐? 안 그래도 합격만 하면 우리 마누라 호강시켜줄 생각이다. 남편은 친구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는지 제 자랑을 늘어놓으며 밤새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였어요. 남편은 마지막 2달은 아예 고시원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고 그 결과 드디어 9번째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사시 합격이 비극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합격 발표 후 잠깐 나갔다 온다던 남편은 밤이 새도록 들어오지 않았고 남편과 축하 파티를 위해 준비한 음식은 제 마음처럼 식어만 갔어요. 다음날 아침 잔뜩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연신 축하 전화를 받기에 바빴고 저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어요. 그 모습에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요. 시험 합격 후 2년간의 연수원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남편은 변호사가 되었고 작은 규모의 로펌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였죠.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자기야, 어디야? 오늘이 우리 아빠 생신이라고 말했잖아. 다들 당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나 오늘 바빠서 못 가. 일하는 중이니까 자꾸 전화하지 마. 남편은 로펌 일이 바쁘다며 갈수록 외박이 잦아졌고 밤늦게 나가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린 아이를 가지기는커녕 얼굴 마주칠 시간도 없이 시간이 흘렀죠. 아직 1년차 변호사라 월급이 많지도 않은데 남편의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평소 1, 2만 원짜리 옷이면 만족하던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려 들었죠. 변호사가 돼서도 생활비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저한테 용돈을 받아가더군요. 그러면서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돼. 명색이 변호사인데 밖에서 꿀리고 다니면 되겠어? 재훈이 녀석 알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로펌 다니는 애. 걔가 나 그 로펌으로 끌어주기로 했어. 그럼 우리 인생 한 번에 확 필 거야.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해. 항상 자신감은 넘쳤지만 그렇다고 허세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남자가 지금까지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변호사가 된 이후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마음앓이를 하던 어느 날 남편 친구인 재훈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지 씨,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끝을 흐리며 시작된 이야기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변호사가 된 후 친구들한테도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고 그런 모습에 친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네요. 광혁이 자식, 정말 왜 그렇게 된 건지. 고시생 시절에 지한테 밥값, 술값 대주던 친구한테 일반 직장인 따위라고 막말을 하질 않나? 룸사롱 아가씨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질 않나? 아휴, 아주 위태위태해서 못 보겠다니까요. 게다가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동안 현지 씨가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지.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얘기를 듣고 나니 남편 옷에 묻어있던 여자 화장품과 그 외의 행동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맞춰지더군요. 정말 그것만은 아니길 빌었던 제 바램은 무참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한참을 멍하게 있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호구처럼 살았는지 알겠더군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오직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산 제 자신한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훈 씨의 조언을 받아 남편 차의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했어요. 영상 속에는 남편과 룸사롱 아가씨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일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돼. 마누라년이 멍청해서 일한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오케이라니까. 나야 뭐 땡큐 베리 감사지. 영상 속 그 남편의 모습은 그야말로 쓰레기 그 자체였어요. 저는 자길 배려한다고 굳이 바깥일을 묻지 않은 건데 남편은 그런 절 이용하고 조롱까지 하더군요. 남편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화가 난다기보다는 저 인간한테 어떻게 지옥 같은 삶을 선사할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때마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무슨 자기 집 일꾼이라도 되느냐 다짜고짜 시댁으로 내려오라더군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시댁에 내려가 보니 임신한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얘, 넌 시댁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니? 남편 덕 보면서 살면 네가 시댁에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생활비 한 푼 받아본 적 없는데 남편 덕을 보고 살다니. 어머님, 아무렴 제가 시댁에 빈손으로 왔겠어요. 제가 아주 재밌는 선물 가져왔는데 아가씨도 여기 와서 보세요. 선물이라는 말에 모녀는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고 전 휴대폰 영상을 켰어요. 영상을 틀자 모녀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울 뿐이었죠. 이게 바로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의 실체예요. 아가씨, 뱃속에 있는 애한테도 잘 보여주세요. 삼촌이 어떤 인간인지 말이에요. 충격에 빠져있는 모녀를 뒤로하고 전 바로 집으로 와버렸어요. 시댁에 핵폭탄을 날려버리고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 미쳤어?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졌어.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이 악을 쓰며 말하더군요. 미친 건 너 아니니? 그리고 난 뭐 한 거 없어. 니네 엄마 너 보고 쓰러진 거니까. 네가 차에서 어린 년이랑 벌인 더러운 짓. 잘난 아들의 실체를 보시곤 많은 걸 느끼신 모양이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그동안 감추고 있던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도저히 바람피다가 걸린 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세당당한 후한 묻히더라고요. 너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잘 됐네. 안 그래도 너랑 사는 거 지겨웠는데 사법고시 붙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있는 집 딸들을 들이대더라. 그때 내가 얼마나 땅을 쳤는지 아니? 좀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걸. 별 볼 일 없는 너랑 결혼해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었어. 우리 사이에 애도 없고 재산이랄 것도 없으니 아파트 팔아서 반반 나누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그럼 됐지? 정말 기가 차는 노릇이었어요. 바람피다가 이혼당하는 주제에 반반이라니. 게다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땡전 한 푼 안 내놓고는 뭘 하는지 아세요? 결혼할 때보다 아파트 가격이 5억 넘게 올랐으니 자기한테도 기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당신이 뭘 했다고 아파트 반을 가져? 아파트 계약금도 우리 아빠가 빌려준 거고 상환금도 내 월급에서 나가는데. 그리고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은 유책 배우자야. 알기나 해? 현지야, 넌 나이를 먹고도 그렇게 모르니? 세상은 네 생각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세상은 힘 있는 자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네가 뭔 수로 대한민국 변호사를 이기겠다는 거니?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너만 다쳐. 내 말 알아는 듣겠어? 남편은 자기 친구들이 사회 각계층에 있다면서 저 같은 공무원 따위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자기 손바닥 아니라고 저를 겁박했어요. 호가 호의가 따로 없었죠. 너 내 친구들 못 봤니? 나 법대 나왔어. 법조계에 내 동기들 수두룩해. 전해봤지? 재훈이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야. 너 같은 거 털어먹는 건 일도 아니라고. 어디서 가짜는 공무원 주제에 까불어? 빈털터리로 쫓겨나기 싫으면 그냥 입 닥치고 조용히 도장 찍어.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했나요? 그렇게 친구들 팔아대며 왈왈 짖는 남편의 모습이 제 눈에는 겁먹은 똥강아지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당신이 이러면 내가 겁먹고 네 하면서 조용히 이혼해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날 이때까지 잔소리 한번 안 하고 네 땡깡 다 받아주니까 내가 호구로 보였니? 늘 본인 말에 순순히 따르던 저의 뜻밖의 모습을 보곤 남편은 당황했어요. 내가 세상을 모른다고? 내가 볼 땐 네가 더 모르는 것 같은데? 당신 바람피는 거 알려준 사람이 바로 당신 친구 재훈 씨야. 아참, 재훈 씨가 그러더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했는지 다 안다고. 나만 원한다면 무료로 내 이혼 변호 다 맡아주겠다고. 뭐? 재훈이가 왜? 설마 너희들 그런 사이야? 그런 거야? 아, 속았네, 속았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너희 두 년놈들이 짜고 나를 엿먹인 거야? 재훈이 이 새끼 가만 안 둬. 이 인간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연놈이 붙어먹어서 자기를 속였다며 고소하겠다고 길길이 난리를 쳤어요. 그 모습은 제가 지금껏 살면서 봐왔던 그 어떤 찌질이보다 더 한심했죠. 인간아,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가 사법고시를 붙고 얼마나 꼴값을 떨었으면 네 친구들이 너랑 손절했겠니? 너 이미 동기들 사이에 쓰레기로 소문난 거 모르니? 네 옆에 아무도 없어. 길길이 날뛰던 남편은 친구들이 자신과 손절했다는 걸 듣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쓰레기로 낙인 찍힌 인간의 전화를 받아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죠. 자기야, 우리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제발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 방금 전까지 목에 힘주고 길길이 날뛰던 남편은 금세 꼬리를 내리곤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하지만 이미 버스 떠난 뒤였죠. 제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떠났으니까요. 과거의 저였다면 또 바보같이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자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동안 남편의 호구로 살고도 쉽게 팽당하는 걸 경험하고는 저도 변하게 되었죠. 게다가 이번 일을 통해 한 가지 교훈도 얻을 수 있었고요. 인간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작정하고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네 주변을 둘러봐. 이 집에 네 돈으로 산 게 하나라도 있어? 네가 타고 다니는 차도 우리 아빠가 너 시험에 합격했다고 사줬지. 네 보험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그뿐이니? 네가 7년 동안 쓴 돈도 네가 벌어 쓴 거 아니잖아. 내 돈이지. 나 너 공부하는데 7년 뒷바라지 했어. 그런데 뭐가 어쩌고 어째? 같이 사는 게 지겨워졌어? 고마움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아. 네 눈엔 내가 호구로 보였나 몰라도 적어도 난 널 인간으로 대해줬어. 다들 너 버리고 떠날 때도 유일하게 네 옆을 지킨 건 나였다고. 근데 어쩌니? 넌 그마저도 이랬는데. 나 이제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다만 앞으로 네가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랄게. 잘 살아봐라 이 구제불능 찌질이야. 그렇게 전 7년간의 호구 생활을 끝내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훈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괜히 손꼽히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인간이 일하는 족족 제 통장으로 위자료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많은 위로를 받고 살아요. 참, 소송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인간이랑 바람을 핀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었더니 그 여자가 오히려 그 인간을 성폭행으로 고소했지 뭐예요. 재훈 씨 말로는 꽃뱀들이 워낙 철저하게 준비하고 고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꽤나 고생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연을 적다 보니 이게 5년 전 일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나네요. 그 사이 제 인생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이혼 이듬해에 성실한 공무원과 재혼을 했고요. 이후 딸아이를 출산했고 현재는 남편과 함께 예쁜 딸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듯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죠.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런 평범한 가정이 세상 무엇보다 간절한 소망일지 몰라요. 바로 제 전남편 같은 사람한테는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길 바랬던 제 바램 탓일까요? 전남편은 아직도 소송 때문에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솔직히 사이다 한 잔 마신 것처럼 상쾌하긴 했어요. 상대의 호의를 바꾼 호구 취급을 하는 인간은 호되게 인생의 매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규모가 좀 있는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식당 일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제 인생이 이렇게 풀렸네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식당을 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는 기사식당을 하셨는데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택시 기사 손님도 많았고 일반 손님들도 일부러 엄마 백반을 먹으러 오셨어요. 저는 엄마가 그 식당에서 번 돈으로 공부하고 결혼할 때 도움도 받았죠. 항상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늘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드시던 엄마가 언젠가부터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전과는 달리 살도 빠지셨고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 날도 많아졌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걱정돼서 엄마, 요새 전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 살도 많이 빠졌고 나이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병원도 가고 라고 하자 식당은 손만 내는 사람이 잠시라도 쉬면 금방 표가 나는 법이야. 그럼 손님들도 대번에 알지. 그리고 단골 손님들한테 그러면 안 돼. 다음 주에 쉬는 날 있으니까 그때 푹 쉬면 괜찮을 거야. 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종종 식당에 나가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오지 마. 지수는 어쩌고 여기 붙어 있으려고 그래. 라며 저를 돌려보내려고 하셨죠. 그래서 지수 유치원에 있을 동안만 하잖아. 내가 나오는 게 싫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면 안 올게. 안 그러면 지수 아빠까지 불러서 일 시킬 거야. 라고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제 남편에게 한 번도 힘든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안 그래도 밖에서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 한다면서 저한테도 큰일 아니면 웬만하면 친정일 거들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남편도 식당에 나오게 하겠다고 했고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음날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병원에 혼자 가시는 게 안쓰러워서 남편 보고 버스로 출근하라고 하고 엄마를 차에 태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엄마 안색을 보시더니 눈꺼풀도 뒤집어 보시고 청진기 진찰도 한참 하더군요. 그리고 검사를 좀 더 해봐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나오자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정밀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학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의사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었죠. 평생 저 잘 되는 것만 바라보시며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와서 큰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병원에 초음파가 없어서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런 걸 꼭 봐야 해? 초음파 같은 건 임산부들이나 하는 거지. 나더러 뭘 그런 걸 하라고 해. 거기 의사 돌팔이 아니냐? 아니야. 원래 노인들은 검사 이것저것 다 받으라고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저 검사 받고 약 먹고 낫는 게 훨씬 좋잖아. 라며 엄마를 억지로 끌고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혹시나 동네 병원에서 했던 검사가 잘못 나온 건 아닌지 그런 기대도 조금 해봤는데 결과는 청천벽력 같은 췌장암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바로 입원해서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입원 수속을 밟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마 엄마에게 췌장암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엄마, 위에 궤양이 심해서 그거 수술하고 경과 봐야 된대. 그러니까 오늘 바로 입원해서 수술 날짜 잡자. 라고 하자 됐다, 일 없어. 궤양 같은 거 약 먹으면 되지. 무슨 수술까지 하냐. 이럴 때가 아니야. 요즘 식당을 너무 자주 비웠어. 어서 가서 반찬도 만들고 고기도 손질해야 돼. 얼른 가자. 저는 엄마의 고집에 그만 우라통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맨날 식당. 주방 아줌마도 다 할 줄 아는 거잖아. 식당만 중요하고 엄마 몸은 안 중요해? 나는 엄마 잘못되면 난 이 세상에 혼자 되는 건데 어떻게 엄마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 라며 화를 내자 엄마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라셨는지 알았어. 네가 그렇게 속상할 줄 몰랐지. 대신 식당 일 정리 좀 하고 와서 입원할게. 진짜야. 저는 엄마한테 단단히 약속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입원하겠다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린 후 엄마를 모시고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엄마도 수술을 받아야 하니 병의 경과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엄마는 이내 잘 이겨낼 수 있어. 잘 이겨내서 다시 돌아올 거야. 너도 걱정 많이 하지 말어. 이러시더라고요. 역시 엄마는 엄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라면 한 번쯤 세상도 원망하고 원통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을 텐데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엄마는 긍정적이었고 강했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식당에 없는 동안 어떻게 할지 주방 아주머니와 계획을 짰지만 일손이 더 필요하다며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결혼하고 저희 친정 쪽은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는 아유 사부인 편찮으시다면서요. 재우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와봤습니다. 갑자기 생판 모르는 남을 쓰시는 것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부인 아프신데 뭐 해드릴 것도 없고 이렇게 일이라도 도와야겠다 싶었네요. 예, 난 뭐부터 하면 되니? 라며 저한테 살갑게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는 심한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으셨지만 어쩐지 대면대면 하셨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하면 돼요. 어머니가 나와서 하시면 제가 그 사람 보기도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죄송스러워서 안 돼요. 넌 네 어머니 병수바라고 지수랑 재우 챙기는 것만도 벅찰 텐데 여기까지 어떻게 나오겠어. 시간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우리 가족이다. 이럴 때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니냐. 저는 그 말에 그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한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엄마도 감동하셨는지 눈물을 슬쩍 보이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두 손을 잡으며 인사했죠. 하지만 엄마가 일에 확실한 성격인 만큼 까다로워서 시어머니가 엄마가 말하는 게 기분 나쁘진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의 식당에 붙어있다시피 하며 시어머니와 엄마 사이를 살폈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시어머니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엄마 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 하시는데도 엄마는 못내 마음이 안 놓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손님들은 반찬 하나도 조금이라도 성의 없으면 금방 알아보고 지적해요. 오늘 반찬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힘드셔도 매일 정신 바짝 챙기시고 주방 아주머니 양념 해놓으시는 거 잘 마무리하셔서 저하고 하실 때랑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홀은 물론이고
주방도 늘 깨끗하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 사부인 욕 안 먹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부인 병원 들어가셔도 그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얼른 나으실 생각만 하세요. 라며 안심시켜 주셨고,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엄마는 입원하기 이틀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온전히 맡기시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그렇지만 역시 주방 아주머니와는 손발 맞춘 시간이 짧아서인지 자꾸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더군요. 주방 아주머니는 답답했는지 저기요, 아까랑 다르시잖아요. 그건 기름 두르지 말고 물을 넣고 볶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좋게 말을 해주면 되지. 왜 소리를 질러요? 라며 말다툼을 했고, 저는 두 분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얼른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서 카페에서 음료를 사드리며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엄마도 안 되겠는지 본인이 다시 주방에 들어가셨고, 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일이란 게 하다 보면 큰 소리도 날 수 있는데 사부인은 역시 어려워. 또 이렇게 아줌마랑 싸움이라도 나면 그때는 어쩌니? 내가 병원에서 중간에 나올 수도 없고. 저도 물론 걱정은 됐지만 엄마, 좀 전에 시어머니가 다시 잘 해보겠다고 하셨어. 아무래도 식당 일은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서툰 점이 있겠지. 누군 처음부터 잘했어. 엄마도 옛날 생각해봐. 안 그래? 내가 틈틈이 들여다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니 퇴근길에 들린 남편도 네 장모님 염려 마세요. 제가 엄마한테 기왕 하시는 거 잘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휴일에는 저도 나와서 돕고요. 장모님이 건강해지셔서 얼른 퇴원해야 저희같이 서툰 사람 일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니까 지금은 장모님 얼른 나으셔서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하세요. 라며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다음날 오전에 수술에 들어가셨어요. 암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아 수술 경과가 좋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수술실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을 나온 의사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췌장 주위로 암이 침륜돼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미 황달도 생긴 후에 오신 거라서 림프절까지 전이됐고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지진이 난 것처럼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고 엄마가 아픈 걸 빨리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도 미웠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엄마는 이틀 동안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식당은 뒷전이 됐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저는 엄마한테만 매달려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도했어요. 엄마가 눈을 떴을 땐 정말 눈물만 나왔죠. 그런데 엄마는 그런 제 속은 모르시고 식당 걱정만 하시는 거였습니다.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얼른 식당 가봐. 시어머니 계시잖아. 남편도 퇴근길에 들린댔어. 장서방이 뭘 한다고. 얼른 가. 그게 날 위하는 거야. 기운 없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계속 절더러 가라고 하시는데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가여워서 저는 울면서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은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 같았고 저는 엄마에게 다시 가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제야 안심하시며 다시 눈을 감고 잠이 드시더군요. 저도 식당을 시어머니에게 그냥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엄마 옆에만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상대로 엄마는 점점 나빠지셨고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도 소용없을 거라며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놔주고 있었어요. 저는 피골이 상접해서 진통제 용량만 늘린 엄마를 보며 그제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식당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하루는
주방 아주머니와 얘기를 해보려고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식당이 어딘가 황량하고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방 아주머니는 어디 계시고요? 오늘 장사 안 하기로 하셨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 사람 내보냈다. 아주 못 쓰겠더구나. 내가 사장 사돈인데 눈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싸가지 없는 말만 하고. 라고 하셨고 그때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오셔서 주방에 들어가시더군요. 아주머니 내보내시면 음식은요? 설마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급하게 구하느라 돈도 더 주고 데리고 왔어. 아니, 자기가 여기서 오래 일했으면 했지. 주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면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나 하고 말이야. 사람이 위아래가 있어야지. 암만 일만 잘하면 뭐하니? 라고 하셨고 저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저희 엄마와 상의하셨어야죠. 안 되면 저한테라도 말씀하셨어야죠. 그 아주머니가 어떤 분인데 그렇게 어머니 마음대로 내보내세요. 그리고 홀은 왜 이래요? 청소도 안 돼 있잖아요. 어머니, 저희 엄마 하시던 대로 하기로 약속하셔놓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벌컥 화를 내시며 내가 지금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도 지금 사부인 돕겠다고 안 해본 일 하느라 삭신이 쑤시는데도 매일 나와서 이 고생인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겠니? 나라고 맨날 시간이 남아서 여기 이러고 앉아있겠어? 그리고 일이란 게 잘하는 것보다 서로 마음 맞춰가며 즐겁게 일할 사람이랑 해야 능률도 더 잘 오르고 장사도 더 잘 되는 법이야.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따박따박 가르치는데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정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손 뗄란다. 어디 네가 혼자 잘 한번 해봐. 라며 펄펄 뛰는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논리에 할 말을 잃었고 어쨌든 지금은 싸울 게 아니라 눈앞의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그날부터 병원에서 반나절, 식당에서 반나절 있으면서 홀 서빙부터 주방 보조까지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맛집 블로거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전에도 몇 번 식당에 왔었고 늘 저희 식당에 대해 좋게 글을 올려줘서 저하고도 잘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어머니 눈을 피해 저에게 눈짓을 하며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카페에 갔더니 저희 식당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어요. 동영상에는 시어머니가 새로운 주방 아주머니한테 내가 안 쓰던 구워 삶느라 애 좀 썼지. 그냥 반도 어렴풋이 자기 운명 눈치챘는지 지 딸은 식당 안 시키고 싶다고 운을 떼길래 내가 잘해보겠다고 냉큼 말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죽으면 여기 받기로 구두 약속 다 해놨잖아. 녹음도 다 해서 발뺌도 못해. 어차피 췌장암 그거 수술 잘 돼도 오래 살지 못한다더라.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블로거 말이 음식 맛이 변해서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정말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어요. 아픈 엄마에게 식당이 엉망이 됐고 시어머니는 그 식당을 자기 걸로 만들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식당을 시어머니한테 물려줄 건지만 슬쩍 물어봤습니다. 안 싸더니 전부터 그런 식당 운영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이가 많으니 다들 일 가르쳐줄 생각도 안 하고 서빙 한 번도 안 시켜주더라는 거야. 워낙 열심히 하시고 내가 알려주는 그대로 잘해서 그러겠다고 했어. 식당 자기한테 넘기고 자기는 하고 싶은 일 해서 좋고 그 돈으로 너 편히 살게 하고 얼마나 좋으냐고. 엄마 생각도 같아. 넌 지수 잘 키우고 힘들게 살지 말아야지. 넌 힘들게 살지 마. 엄마 소원이야.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하시는데 저는 펑펑 울고 싶은 걸 애써 참았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도 참 어렵더군요. 자기 엄마를 나쁘게 말하는 게 될 텐데 남편이라고 그 얘기가 듣기 좋을 리 없을 테니까요. 그래,
남편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엄마 말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근데 그렇게 둬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 저 혼자 고민만 하는 사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제게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제발 너는 편히 살라고만 하셨고 저는 그때서야 눈물을 터뜨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도 그렇게 정신없진 않았는데 엄마 장례식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치렀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했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다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팠죠. 반은 넋이 나간 상태로 일을 다 치르고 나니 그제야 식당을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을 가보니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줌마는 누구세요? 라고 묻자 지난주에 제가 여기 인수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받기로 하고 돈도 더 많이 줬는데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 뻔뻔하게 여기 땡땡동 땡땡상가 1층에 족발집으로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자마자 아니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인데 그렇게 팔아서 이 족발집 여신 거예요? 왜 저한테 말씀도 안 하셨어요? 라며 소리소리 질렀더니 얘가 손님들 계신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전국 지점 있는 가게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잘려. 시작하자마자 해약당하라고 이러는 거야? 너 이럴 거면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라며 저를 쫓아내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가게 우리 엄마 명인데 어떻게 처분한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장례식 때문에 정신 없으니까 다 지나고 말하려고 했던 것 뿐이야. 그리고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가게 처리 다 해달라고 넘기셨고 엄마는 그 식당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비싼 값에 팔아 유명한 족발집 지점 열었으면 더 잘 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펄펄 뛰고 그래 기분 나쁘게. 알고 보니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 시어머니가 엄마를 찾아가 어차피 자기가 인수할 테니 부동산 계약들은 대신 알아서 처리해주마 하셨다는 거예요. 엄마는 시어머니 말을 믿으셨겠죠. 저는 가게를 다시 찾을 수 없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알아보았지만 시어머니가 엄마가 구두 약속한 걸 녹음해서 갖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구두 약속이 더 효력이 생기는 거라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녹음 파일에는 식당을 넘기는 돈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 유리한 대로 녹음이 되었을 거고요. 남편은 제가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 걸 알고 길길이 날뛰었고 저도 그런 남편하고 더는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선뜻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재혼하기 쉽지만 애 딸린 저는 아무도 안 쳐다볼 거라나요. 남편은 저와 10여 년의 세월을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얼마 없는 예금과 엄마가 살던 집만 가지고는 딸아이를 키우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도 힘들 지경이었어요. 제가 엄마 식당 일을 도왔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력이 있어서 시내 식당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았어요. 그렇게 식당들을 돌아다니다가 전에 계시던 주방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갈비집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더니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저 일자리가 필요해요. 아주머니, 여기 사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일 잘한다고요. 라고 하니 아주머니는 절더러 이따 따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와 카페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자기와 함께 조그맣게 식당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자기가 가진 돈하고 내가 모아놓은 돈 하면 변두리 작은 데는 얻을 수 있어. 저는 아주머니의 격려에 힘을 얻어 그러겠다고 했죠. 아주머니가 계신 것만으로도 든든했고요. 저는 방에서 엄마 물건을 정리하다가 노트를 발견했고 거기에는 엄마만의 비법 양념 레시피들이 줄줄이 써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그걸 들고 아주머니께 갔고 아주머니와 함께
양념을 만들고 숙성시키는 걸 연습해서 몇 달 후 식당을 열었어요. 작은 동네 식당이라 처음에는 손님이 얼마 없었지만 역시나 엄마의 양념은 모두에게 통했어요. 저희 가게는 점점 소문이 나서 예전에 엄마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던 기사 아저씨들도 찾아오셨어요. 개업하고 3년 만에 큰 가게로 옮길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다른 동네 맛집이 인터넷으로 포장 판매하는 걸 보고 저희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아주머니도 찬성하셨어요. 인터넷에 고기 불백이며 찌개며 반찬을 팔기 시작하자 식당에 한번 와봤던 사람들이 줄줄이 구입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제 수중엔 큰 돈이 모였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만 났죠. 엄마가 남겨준 노트 덕에 난 이제 잘 살게 됐어. 근데 그 나쁜 것들은 어쩌지? 그냥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라며 엄마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 상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부동산에 그 상가를 알아보았고 안 그래도 건물주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살만한 사람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건물을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주인이 급한 까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도 했죠. 운도 좋았어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계약이 됐어요. 며칠 뒤 전 그 족발집에 찾아갔어요. 가게 안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어쩐지 공기도 안 좋더군요. 이 상태의 가게로 어떻게 몇 년간 장사를 해온 건지 그게 더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카운터에 앉아서 쳐다도 안 보며 어서 오라고 하던 시어머니는 제가 그 앞에 서자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네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여길 다 왔냐? 상가 재정비 차원에서 여기부터 나가주셔야겠어요. 어차피 계약 끝나가고 월세 못 내서 보증금 다 까드신 것 같던데요. 그리고 이렇게 더럽게 장사하는 가게 있으면 우리 건물 이미지만 나빠져요. 우리 건물이 무슨? 이게 왜 네 건물이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재수없게 거기 서 있지 말고 당장 나가. 우리 건물 맞아요. 제가 이 건물 계약했거든요. 경멸하듯 저를 보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상가 계약서를 보여줬죠. 시어머니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계약서를 보자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뭐? 얘,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장사 잘하고 있어. 근데 정말 네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린 어쩌라고 그래. 그래도 한때는 내 아들하고 네가 부부였고 나도 니네 어머니 아프실 때 여러모로 도왔는데 네가 재우랑 헤어졌다고 이러면 되겠니? 저희를 도와요? 엄마 장례식 때 가게 팔아먹고 그 돈 어쨌어요? 입 싹 닫고 여기다 이거 내고 웃고 계시던 양반들이요? 웃기지 마세요. 저 이제라도 당신들 사기죄로 다 고소할 거니까 내일 당장 가게 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혼비백산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회사에 있다 말고 뛰어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군요.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우리가 없이 살다가 돈이 생기니까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응? 그래 아가. 한 번만 받아오. 이렇게 사정하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야? 그렇게 미안했으면 그때 사과하고 당장 제자리로 돌려놨었어야지. 우리 엄마가 어떤 심정으로 그 가게를 당신한테 맡겼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내 생각만 하고 당신들 믿었었다고. 그런데 뭐가 어째? 그리고 정재우 씨, 당신도 양심 있으면 이러는 거 아니지. 이 얘기 당신 회사 찾아가서 다 얘기해줘? 그래야 순순히 나갈래?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그 족발집을 하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본사에서도 해약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족발집을 내보내고 저희 가게를 옮겨왔어요. 둘은 그 뒤로도 위약금 물고 돈이 없다며 몇 번 찾아왔어요. 제가 알 바 아니죠. 저희 엄마 속이고 뒤에서 웃고 있었을 두 사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도 지금 저는 제 딸과 행복하니 이게 다 전화위복 같기도 하네요. 엄마는 제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길 바라셨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엄마 딸인가 봅니다. 저희 가게에 오셔서 기분 좋게 돌아가시는 손님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저희 행복한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던 만큼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환갑을 맞이했고 재작년에 소위 말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여성입니다. 인생 역전 같은 건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감사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니 2년이 흐른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곳 사연들을 자주 듣다가 저도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이라는 걸 써봅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고 친구들만 좋아해 늘 제가 걱정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 반면 딸은 그런 오빠 때문인지 어려서도 뭐든 저 혼자 알아서 하는 아이라 어디에 내놔도 흠잡히는 일이 없었어요. 게다가 애들 아빠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는데 딸은 아무런 원망도 없이 혼자 문제집을 끼고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명문대를 혼자의 힘으로 장학금까지 받으며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 저에게 딸아이는 고맙고 미안하고 또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세상은 공평한지 대견한 딸과 다르게 아들은 도통 군대를 다녀와서도 제 앞가림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딸아이가 대기업에 입사를 하자 축하는커녕 돈 버는 동생에게 용돈까지 탔으려고 하는 아들을 보면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제가 낳은 제 자식인데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새끼라고 그렇게 한심해도 오히려 그런 아들이라 저는 더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30을 훌쩍 넘겨도 누굴 만난다는 소리가 없더니 처음 직장이라는 곳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금방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있는데 걔랑 결혼할까 봐. 뭐?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결혼을 해? 이제 막 벌기 시작했는데. 나는 능력 없어도 걔는 능력 있어. 나랑 같은 사무실 다니는데 다닌 지 3년 넘었고 부모님이 모두 공무원이래. 그래? 그래도 그렇지.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걔가 그랬어? 그리고 그 집 부모님이 공무원이시면 더 허락받기 힘들 것 같은데? 뭐야, 엄마 친엄마 맞아? 이미 그쪽 부모님이 나 좋다고 하셨거든? 정말? 네 말이 사실이면 엄마야 감사한 일인데. 근데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일 여자친구 데리고 올 테니까 직접 물어보던가. 그럼 되잖아. 아들은 제가 선뜻 믿지 못하자 억울한 듯 방방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았죠.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제 아들을 그렇게 괜찮은 집에서 선뜻 좋다고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정말로 여자친구라며 지금의 며느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렇게 처음으로 며느리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표현이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다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아들의 말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기에 기회를 봐서 결혼 이야기를 슬쩍 물어봤는데요. 저기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아가씨네 부모님이 모두 공무원이시라고 하던데
정말 결혼 허락하신 게 맞아요? 나야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어머니,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영훈 씨 싹싹하고 재밌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엔 아들이 없어서 영훈 씨를 사위로 들이면 살가운 아들이 생긴 기분일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머,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내가 많이 감사하다고 전해줄래요? 엄마, 그런 말 좀 그만해. 누가 들으면 꼭 내가 하자이는 것 같잖아. 맞아요. 오히려 저는 영훈 씨보다 어머님 직업이 더 마음에 걸렸는데 어머님은 그 생각은 전혀 안 하셨던 것 같네요. 내 직업이요? 저는 순간 뜨끔했어요. 제가 파출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부족한 건 아들뿐만이 아니었는데 저는 며느리의 말처럼 부족한 아들 걱정에 제 직업에 대한 다른 생각은 전혀 못했고 정작 며느리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정말 창피해서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딸은 곧 올케가 될 수도 있는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한마디 하기 시작했고 둘 사이에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말았었죠. 저기 초면에 죄송한데요. 그런 말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자식인 제가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요. 다음부터는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여동생이 듣던 대로 한 성격 하나 보네요. 저는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자꾸 영훈 씨를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 말이 좀 그랬나 봐요. 어머니, 저 다른 감정은 없어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워낙 속마음 숨기지 못하고 솔직한 편이라서요. 아니에요. 나야 우리 아들 좋다고 해주면 고맙죠. 그런데 이미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우리 아들 딸 결혼할 때 쓰려고 붙는 적금이 있긴 한데. 그냥 형편에 맞춰서 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 부분에서는 별 기대도 없으시니까요. 모르면 모를까 이미 다 알고 하는 결혼인데 그냥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데요.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 도움을 받을 거라서 친정 근처로 얻을까 하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저는 그때까지 제가 꽤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숨기는 걸 하지 못한다고 해도 자기 할 말 다 하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고 왜 같은 말도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며느리를 좋게 봐줄 수 없었는데 그놈의 아픈 손가락이 뭔지 부족한 제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며느리인지라 다른 불만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옆에서 딸이 답답했는지 며느리와 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저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무슨 죄 지었어? 나는 오빠 여자친구라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말을 그렇게 생각 없이 해. 그래놓고 자기는 솔직한 거라고? 예의 없는 거랑 솔직한 거랑 구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만 열래. 네가 마음에 안 들면 어쩔 건데. 당사자들이 좋다고 하잖아. 엄마는 오히려 그래도 네 오빠가 쳐보곤 있는 것 같아서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너면 몰라도 네 오빠는 평생 장가 못 가서 내가 끼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엄마 솔직히 걱정했는데 저렇게 괜찮은 집에서 좋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일단 저는 그렇게 결혼을 시키면 어느 정도 아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시켜놓고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생겼죠. 그것 역시 며느리의 예의 없는 태도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제 딸은 그런 며느리를 한결같이 별로라며 웬만해서는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결혼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저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기로 했는데 딸이 그래도 제 생일이니 식구들이랑
함께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식당 예약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제 생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그래서 아들에게 연락을 했고, 아들은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상한 건 동생인 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메시지도 보내고 기다렸는데 메시지 확인은 하면서 답은 하지 않았고, 저는 아들 내외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걱정이 되는 마음에 망설이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어머니. 너네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무 일 없는데요. 왜요? 아니, 영훈이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영미가 문자를 해도 답이 없다고 해서. 아, 아마 영훈 씨는 어머님이랑 아가씨 전화는 받지 않을 거예요. 뭐? 왜? 그게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민망한데 저는 저 빼고 영훈 씨가 어머님이든 아가씨든 통화하는 게 저만 왕따 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 나쁘다고 영훈 씨한테 말했거든요. 뭐라고? 나랑 영미는 네가 오히려 우리를 불편해할까 봐 배려한 건데 네가 그런 마음인 줄은 몰랐구나. 그럼 앞으로는 영훈이 말고 너한테 하면 되겠니? 영미한테도 그렇게 일러둘게. 아니, 됐어요. 지금 어머니 기분 나쁘시다고 저한테 비꼬시는 거잖아요. 용건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만 한 통 주세요. 그리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상식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불쑥 전화하는 건 개념 없는 행동이라고 욕먹어요. 나도 너무 답답해서 어디 한번 물어나 보자. 너 빼고 아들한테 전화하는 건 너 왕따 시키는 거라고 싫어하고, 그렇다고 너한테 전화하면 개념 없는 행동이라고 하니 그럼 아예 니들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소리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용건은 문자로 주시면 되죠. 굳이 꼭 통화를 해야 하나요? 저는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나중에라도 감정 상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서운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시간 지나면 제가 현명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말도 안 되는 궤변에 그만 화가 나서 알겠다고, 다시는 니들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딸에게도 했는데 제가 아무리 말려도 딸이 화가 났는지 장문의 문자를 며느리에게 보냈다고 하더군요. 넌 뭐 굳이 그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 안 봐도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을 텐데. 자기가 용건 있으면 문자로 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할 말 문자로 보낸 건데 왜? 무슨 문제 있어? 그리고 엄마 생일이라고 말도 안 했지? 그야, 그런 소리를 듣는데 생일이니 오라고 할 수 있어? 됐다, 됐어. 무슨 대단한 날도 아닌데 그냥 너랑 나랑 미역국이나 끓여 먹고 말자. 싫어. 엄마가 그렇게 하면 새언니랑 오빠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뭐 와서 생일상을 차리라 그래? 아니면 대단히 비싼 선물을 사오라고 했어? 그냥 와서 같이 축하하고 밥 먹자는 건데 그 정도도 안 하면 그게 자식이야? 아, 나는 모르겠다. 네가 계속 그러니까 이젠 생일 같은 거 그냥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1년에 한 번 있는 날을. 됐고,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뭐든 다 사줄게. 지금 생각해도 딸은 저에게 든든하고 참 고마운 존재예요. 하지만 며느리에겐 어쩌면 저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존재였고, 그 장문의 문자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저녁 며느리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아들까지 데려와서는 저희 집에서 제 딸과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돌아갔어요. 아가씨,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내가 나이로 보나 서열로 보나 아가씨 윗사람인데 이 문자 뭐예요? 왜요? 제가 뭐 틀린 말이라도 보냈나요? 새언니 솔직한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는 솔직한 편이라고 하면서 남은 솔직하게 말하는 건 싫은가 보죠? 뭐예요? 아가씨는 지금 그게 솔직한 걸로 보여요? 이건 예의가 없는 거라고요. 내 말이요. 올케 언니가 저희 엄마한테 하는 행동은
솔직한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예요. 난 구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그리고 용건은 문자로 하고 전화하면 개념 없다는 소리가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예요? 아가씨가 시집을 안 가서 몰라서 하는 소리죠? 아가씨도 시집 가봐요. 시어머니 전화가 반가운가. 그리고 영 끊고 살자는 소리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발끈해요? 저 어머님 생신 알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말 안 해도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개념 없는 문자를 받으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만 진정해라. 영미가 도대체 뭐라고 보냈길래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니? 영미 너 핸드폰 가지고 와봐. 내가 네가 보낸 문자 좀 봐야겠다. 됐어요. 여기에 어머님이 끼는 것도 이상해요. 아무튼 아가씨, 내가 아가씨보다 윗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고 다음부터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그리고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 엄마도 올케 언니보다 윗사람이니 제발 조심 좀 하세요. 지금도 됐어요가 뭐예요? 나는 문자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욕을 쓴 것도 아니고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니까. 근데 올케 언니가 저한테 보낸 문자는 좀 그렇죠? 정말 한마디를 안 지네. 됐어요. 저 앞으로 시댁엔 절대 오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자기 선택해. 나야 자기 식구야. 뭐?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자기야, 난 당연히 자기지. 그럼 자기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식구들이랑 영 끊어. 안 그럼 나 자기랑 이혼할 거야. 이혼? 안 돼. 절대 안 돼. 알았어. 나는 무조건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말은 하지 마, 제발. 저는 며느리에게 쩔쩔매는 아들의 모습에 내내 꾹꾹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이 났고 그만 아들의 뒤통수를 세게 치고 말았는데요. 저의 그런 행동에 며느리가 더 많이 놀란 듯 토끼 눈을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 나도 너 같은 아들 없다고 생각할 테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행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이제 아무 사이 아니니 연락하지 말고. 알겠니? 네, 비록 부족한 너를 장가보낸 거라 할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지금 네 꼴을 보니 그냥 나도 아들 같은 거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다. 어머, 어머니, 지금 폭력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 식구들에게 정이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한 번도 폭력을 쓰신 적이 없어요. 이러니 제가 공무원인 저희 부모님하고 파출부인 어머니를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어머님 직업 저 다른 사람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어떻게 하고 많은 일 중에서 파출부 일을 하세요? 뭐? 내가 파출부라 너희한테 뭐 피해준 거 있니? 네, 어머님이 파출부라는 게 저희한테는 쪽팔리고 창피한 일이라 피해 주시는 거 맞아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올케 언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됐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아들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니 이제 두 분은 저희 집에서 나가시죠.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가택침입죄로 신고할게요. 아가씨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디 그래서 제대로 시집이나 가겠어요? 대기업 다니면 뭐해? 성격이 저렇게 꼬였는데. 자기야, 가자. 며느리와 한심한 아들은 그렇게 제 집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제 생일에도 문자 한 통 없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1년 반이 지나자 저에게 아기 초음파 사진으로 보이는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제가 임신을 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씨 집안 손주인데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솔직히 기분이 묘했어요. 어찌됐든 손주가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남남처럼 지내기로 한 사이니 달리 단문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나니 웬일로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누구시죠? 에이, 우리 어머니가 뒤끝이 장난 없구나. 제가 보낸 애기 초음파 사진 보셨죠? 그래, 봤다. 근데 뭐? 니들 나랑 영 끊고 살기로 한 거 아니냐? 그건 맞는데 손주는 손주잖아요. 어머님은 손주가 안 반가우세요? 됐고, 용건이 뭐야?
네가 용건도 없이 먼저 전화하래가 아니잖니? 눈치도 빠르시다. 그게요, 어머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아직은 이르긴 한데 제가 아기 낳으면 혹시 파출부 그만두시고 아기 봐주실 수 있어요? 뭐라고? 너는 나랑 영 끊자고 하더니 아기 봐줄 사람 없어서 연락한 거야? 그럼 어떡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시고 저랑 그이는 맞벌인데 누군가는 애를 봐야 하잖아요. 나도 일한다. 내가 왜 니네들 애 본다고 하던 일을 그만두니? 그럼 니들이 돈 벌어서 내 월급만큼 맞춰줄 거야? 에휴, 네. 그깟 파출부 월급 저희가 맞춰드릴게요. 그럼 됐죠? 다른 애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인데 진짜 야박하시다. 아무튼 얘기 그렇게 된 걸로 알게요. 제가 지금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아, 아가씨한테는 애기 낳을 때까지 제가 전화했다는 거 말하지 말아주세요. 지난번에도 굳이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말을 전해서 그 사달이 난 거잖아요. 아셨죠? 저는 황당하고 불쾌한 며느리의 말에 한마디 쏘아붙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고 제가 너무 괘씸해 다시 전화를 걸려고 하자 영미 엄마 라며 제가 일하는 때 칼머니가 저를 부르셨고 저는 근무 시간이었기에 화를 눌러야 했는데요. 네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필요한 건 없고 잠깐 방으로 들어와. 내가 영미 엄마한테 줄 게 있어. 저는 할머니의 부름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할머님의 인연은 10년을 훌쩍 넘었는데 가족이 없으신 할머님이시라 제가 살뜰히 챙기다 보니 어느덧 고용관계를 넘어 진짜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영미 엄마, 이거 가져. 이게 뭔데요? 그리고 할머님이 자꾸 저한테 뭘 주시니까 딸이 뭐라고 해요. 왜? 지 엄마가 나한테 잘해서 내가 보너스 주는 건데 뭘 뭐라고 해? 보너스 치고 매번 많이 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뭔지는 모르지만 돈이면 저 안 받을래요. 저 할머님이 그동안 많이 챙겨주셔서 부자예요. 부자는 무슨, 부잔데 왜 여태 일을 그만 못 둬? 그리고 그 잘난 딸내미 혼사 안 치를 거야. 요즘 자식 결혼시키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저도 100번 1000번 치르고 싶죠. 지가 가야 말이지. 그리고 저희 딸 돈 잘 벌어요. 지가 벌어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자꾸 뭐 주시는 거면 정말 괜찮아요. 참 사람 이상해. 준다는데 뭘 자꾸 됐다 그러는지. 그리고 그거 돈 아니야. 심부름이야. 김치국부터 마시기는. 심부름이요? 분명히 아까 저 가지라고. 그래, 심부름. 나 죽으면 그거 열어서 나 대신 하라는 심부름이야. 그러니 나 죽기 전에는 열지 마. 괜히 싫다고 도망갈라. 왜요? 그동안 잘해주신 거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셨어요? 그래, 영미 엄마도 알지만 내가 참 까탈스러웠잖아. 아무도 우리 집에 안 온다고 했는데 영미 엄마가 내 까다로운 비위 다 맞추고 가족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늙은이 생일이다 명절이다 챙겨주니까 만만해서 내가 그래. 알겠어요. 얼마든지 만만하게 생각하셔도 되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저 당장은 마음이 심란해서 심부름하기 싫어요. 왜? 아들 며느리 때문에? 아니지. 남남하자고 했잖아. 그럼 세상 편할 텐데 뭐. 뭐가 그렇게 심란해? 그러게요. 남이 애를 가진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심란할까요? 영미 엄마가 사람이 물러서 그래. 나 봐. 대나무처럼 꼿꼿하니까 주변에 영미 엄마 말고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도 자식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면 받아줘. 괜히 어차피 넘어갈 거 속만 끓인다. 나 참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손주 용돈 주게 보너스 좀 줄까? 됐어요. 태어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애를 봐달라고 하는데 저런 보너스 주겠다고 했더니 내 집 일 그만두겠다는 거야? 그건 싫다고 하려고요. 지들이 낳은 자식
지들이 알아서 해야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은 불가피한 일이라면 할머님이 저 좀 봐주세요. 그래, 알겠어. 영미 엄마니까 봐주는 거야. 그거나 잘 보관해. 정말 중요한 게 들었으니까. 네, 알겠어요, 할머니. 저는 그렇게 할머님이 주신 서류 봉투를 가지고 침란한 마음으로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딸과 저녁을 먹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차서 며느리는 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도저히 속에만 담아둘 수는 없었죠. 저기 있잖아. 오빠 애기 생겼나 봐.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네 오빠가 전화했던? 전화는 무슨...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해? 카카오톡 보니까 애기 초음파 사진이 있더라고. 아, 엄마는 못 봤겠구나? 저는 그때도 지금도 옛날 구형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게다가 딸이 말하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건 하지도 않는데 딸은 그걸 통해서 아들네 소식을 간간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애기 생겼다고 연락하거나 그러면 엄마 절대 받지 마. 아니다. 이참에 그냥 차단해. 차단? 아휴,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리고 네 올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긴 했는데 전화 왔었어. 뭐? 왜? 설마 애기 생겼다고 돈 달래? 아니, 그럼 뭐? 그냥 애기 생겼다고 알려준다고. 아, 여시 같은 거. 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깨? 엄마, 또 전화 오면 받지 마. 알겠어. 나도 애기 핑계로 그냥 넘어가는 꼴은 안 볼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정말이다. 그리고 엄마 화장대 위에 무슨 서류 봉투 같은 거 있던데 뭐야? 아, 그거 엄마 일하는 집 할머님이 맡겨두신 거야. 나중에 심부름 시키실 일이 있으시대. 심부름? 그나저나 나도 할머님 뵌 지도 오래됐는데 건강하시지? 보기에는 그래 보여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불안하지. 그래서 말이다, 영미야. 너 진짜 만나는 사람 없어? 엄마는 왜 얘기가 그렇게 튀어? 너 시집가면 엄마 그냥 할머님 댁에 들어가 있을까 하고 저녁 내내 할머님 걱정이 돼서.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건 오바야. 나도 할머님 좋아. 하지만 남들 보기에 이상한 말 나올 수 있어. 할머님이 가족도 없는데 부자시잖아. 그야 그렇지만 사람이 중요하지. 아무튼 너 만나는 사람 있으면 제발 시집 좀 가. 싫어. 난 돈 벌어서 우리 엄마랑 재미나게 살 거야. 그러다 노처녀로 늙어줄게. 끔찍한 소리 한다. 너 왜 그 썸 타는 남자 있잖아. 가끔 우리 집 앞에 너 데려다 주고 가는 놈. 놈? 엄마는 멀쩡한 사람한테 놈이라니. 왜? 네가 썸 타는 남자한테 놈이라고 하니까 화나냐? 치, 아니거든. 사실 제 딸은요, 아닌 척해도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일찌감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번번이 딸이 잡아떼서 매번 대화는 진전이 없었죠. 그러다 결국 며느리가 손주를 낳는 날이 되었어요. 너무 괘씸하게도 아들 며느리는 출산 전에 집에 한 번을 오지 않았는데 아기 낳으러 가는 날에는 저와 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 애 낳으러 가니까 병원으로 오라면서요. 딸은 거길 왜 가냐며 방방 뛴 모양인데 솔직히 저는 첫 손주라 아들 며느리는 몰라도 아기 얼굴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제가 그렇게 나오면 또 휘둘릴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나왔다며 아들 소녀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그 기뻐야 할 날에 저희 가족은 쌩쌩 찬바람만 불었답니다. 어머 웃겨. 연 끊고 지내자고 하더니 애를 우리 엄마한테 보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애는 안씨 집안 손녀예요. 그리고 제가 이미 벌써 어머님한테 얘기도 끝냈다고요. 어머님, 파출부 그만두실 거죠? 언제 그만두실 거예요? 그게 말이다. 너네가 정말로 내가 받던 월급을 줄 수 있는지 몰라서 선뜻 그만둔다는 말을 못했다.
나 참, 어머니, 저희가 하물며 그 돈백 정도 되는 어머님 월급을 못 맞춰드릴까요? 너 내가 돈백 번다고 누가 그러든? 예, 영미야, 너 엄마 방에 가서 엄마 월급 통장 좀 가져와라. 제 딸은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며 제 월급 통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며느리는 제가 받는 급여를 보더니 얼굴이 싹 굳어버렸는데요. 정말 어머님이 이렇게나 많이 받는다고요? 500만 원인데요? 그래, 내가 그 집 일을 오래 했어. 그래서 그 할머님이 그렇게나 매달 주신다. 어때? 니네 정말 나한테 그만큼씩 줄 수 있니? 엄마, 우리 월급 합쳐도 500이 안 돼. 우리가 영미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보아하니 오빠도 울케 언니도 엄마가 파출분이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정말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카카오톡 보니까 친정 식구들한테 엄청 잘하던데. 애기도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해요. 공무원들 휴직계 자유롭게 쓰잖아요. 며느리는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는 다시는 아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제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물론 저라고 마음이 좋을 리는 없었지만 이미 어그러진 사이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그 일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유독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발신자를 보니 할머니셨어요. 요 며칠 기력이 없고 약도 넘어가지 않는다며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셨는데 핸드폰에 할머님 번호가 뜨자마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119를 할머니 집으로 가게 하고 평소 다니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기로 했는데 저의 불길한 예감이 제발 엇나가길 빌고 또 빌었지만 할머님은 제가 도착했을 때 겨우겨우 숨을 내쉬더니 저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끝내 눈을 감고 마셨답니다. 저에게 내 심부름 잊지 않았지?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요. 저는 힘없이 떨어진 할머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냥 그 집 일을 하던 팥줄부인 저였지만 제 엄마가 또다시 돌아가신 듯 그렇게 슬퍼하며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었죠. 할머님은 고아였고 무조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젊었을 때부터 시장통에서 일수를 찍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어가며 악독하다는 비난을 견디며 그렇게 돈을 모으셨는데 막상 빈소가 차려지고 보니 그 빈소엔 저와 제 딸밖에는 없어서 그것도 마음 아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들 누리는 소소한 행복이나 추억 같은 건 하나도 없이 떠나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죠. 그리고 할머님의 바람대로 할머님의 수목장을 치르고 온 날, 저희 집엔 처음 보는 변호사 2명이 저와 제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 계시는 거죠? 제 딸은 한껏 경계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이 할머님 유산을 정리하는 변호사라며 신분증과 명함을 줬고 저와 딸은 그 변호사들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최순자 할머님께서 정옥자님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 주셨죠? 네, 당신이 떠나시면 심부름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것 좀 저희에게 주시겠어요? 네, 그걸 왜요? 할머님 심부름하고 상관이 있나요? 네, 그걸 저희가 처리해드려야 해서요. 저는 기력이 없어 달달 떨리는 다리로 고이고이 보관하던 서류를 그 변호사들에게 건넸어요. 그러자 그 봉투엔 통장과 토지며 건물들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었는데 평소 할머님이 예쁘다고 좋아하는 꽃무늬 편지 봉투 하나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 편지 봉투는 제 거라며 한 변호사가 건네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어내려갔죠. 영미 엄마, 이제 이 심부름을 할 때가 된 것 같네. 그동안 고약한 노인네 수발드느라 고생이 많았지?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워서 내가 마지막으로 크게 퇴직금 한턱 쏘려고 하네.
그동안 남편 없이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아. 그동안 착하고 성실하게 산 자네 복이야. 그러니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심부름 마다하지 말게나. 난 역시 자네가 만만해서 좋아. 덕분에 내 마지막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으니까요. 평소 뭐든 잘 따지고 말도 많은 제 딸도 그날은 저처럼 많이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변호사들에게 할머님이 보유한 재산을 듣고 차마 알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정옥자님, 여기에 도장 찍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요, 저는 할머님 자식도 아니고 이 많은 걸 제가 갖는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최순자 할머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워낙 욕심이 없으신 분이라 안 받을까봐 걱정이라고. 손모가지라도 꺾어서 지장이라도 찍으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차마 그렇게는 못합니다. 엄마, 할머님 심부름 해야지. 대신 우리가 할머님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하자. 평생 욕만 들었다고 하셨잖아. 우리가 하늘에선 고맙다는 말만 듣게 해드리자. 저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분에 넘치는 할머님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저와 딸은 할머님이 지내셨던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렇게 이사한 지 반년이 넘어가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며느리가 돌도 안 된 아이를 들쳐업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저 얘기 들었어요. 듣고도 얼마나 기가 차던지. 소문이 진짜예요? 진짜건 가짜건 넌 여기 왜 왔니? 어머니,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요, 저 한 번도 어머님이랑 영 끊을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 생겼을 때도 어머님한테 제가 먼저 연락드렸죠. 말은 바로 해야지. 너 아기 봐줄 사람 없어서 마지못해 나한테 연락한 거잖아. 그리고 니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 너 나한테 뭐라고 했니? 다시는 아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니 네가 들쳐업고 왔구나. 어머니 한순간에 벼락부자 됐다고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천륜이 끊는다고 끊겨요. 그냥 그때는 화나서 홧김에 한 말이죠.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아기도 태어나서 저희 넓은 아파트 가고 싶은데 어머님이 사주시면 저 진짜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너는 돈 있으면 잘하고 돈 없으면 못하는 그런 애구나. 뭐 몰랐던 건 아니다. 네, 솔직히 맞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다시는 가난해질 일 없으니 제가 평생 잘할게요. 그리고 아가씨보다 저희 로이 아빠가 장남인데 당연히 저희 먼저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세상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냥 원래대로 살던 대로 살자. 네가 그랬잖니? 며느리랑 시어머니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거라고. 난 이참에 너랑 아주 멀리 거리를 두고 살고 싶다. 내가 가진 거 전부 내 것이 아니야. 여기 살던 할머님이 부탁하고 가신 거지. 이 돈 다 쓸 곳이 있으니 너 기대하지 말고 영미 오기 전에 얼른 가. 영미 곧 결혼할 남자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 정말 너무하세요. 이렇게 저희를 버리실 거예요? 나중에 어머님 제사밥 차릴 사람은 저라고요. 차리지 마. 살아서도 못 얻어먹는 며느리 밥을 뭐하러 죽어서 먹겠니? 됐고 너는 네 새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네가 나한테 한 짓 네 새끼가 똑같이 한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세상 똑바로 살아. 어머님은 한 푼도 안 주시면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말도 돈이나 주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한테도 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나도 너희한테 절대 가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니까 그만 가라. 소금이라도 한 줌 뿌려주랴.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쿵 하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는데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그새 갔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났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늙으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구나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 저는 지금까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돌아가신 할머님 이름으로 기부를 합니다. 제 돈도 아니고 제 이름도 아닌데 기부를 하고 오는 날에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꼭 할머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썸만 타던 제 딸은 이제 얼마 후면 결혼을 해요. 그렇게 결혼은 안 한다고 하더니 야무지게 뱃속에 혼수까지 준비해서 시집을 가는 딸을 보니 이제야 비로소 제 역할을 마친 듯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어요. 또한 제가 괜찮다고 해도 혼자 남을 제가 쓸쓸할 것 같아며 딸과 사위는 제가 사는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했는데요. 누구랑 다르게 자기들 힘으로 결혼식부터 신혼 살림까지 장만하는 딸 내외를 보면 그래도 제가 자식 보기에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에 또 한 번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딸과 사위 그리고 예쁜 손주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제 힘이 닿을 때까지 제가 받은 감사한 은혜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갚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할머님이 남겨준 귀한 시간, 누구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게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의 이 마음을 절대 잊지 않으면서요.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인생은 한 번쯤 살아볼 만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고 재미나는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